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요. 여기 5번째 파트인데요. 여기 과세표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파트를 좀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과세표준 매출세액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배웠던 공급 시기 요때 과세표준 공급가액 결정되고 요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지 되고 이 날짜에 우리 재무회계에서 수익인식해야 된다는 얘기 했던 거 있었죠. 요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뜻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부가세법에서 과세표준 얘기하면은 이 과세표준이란 용어가 우리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를 매출액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면 매출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겁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반대로 매입에서도 공급가액은 있잖아요. 그럼 매입의 공급가액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라고요. 매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타이틀은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했을 때 공급가액 어떻게 결정돼요?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은요. 우리가 금전으로 받은 대가 있죠. 그게 보편적으로 저기 공급가액 또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더래요. 돈을 받을 땐 사실 모두 받아요. 부가세도 받죠. 근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안 되죠. 부가세는 우리 돈 아니니까 원래.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전 대가를 받았다면 받은 대가일 것이고요. 금전 이외 다른 걸 받았다면 다 시가로 적용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회계 1급 때도 여러분 교재에서 대가가 만약에 외화일 때 꼭 대가가 외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급 시기 전에 환가액이 공급가액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얘가 뭔지를 몰라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봐요. 대가를 갖다가 외화로 받았을 경우에요. 외화로 받았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선적하는 날이 인도일이라 그랬어요. 공급 시기가 인도하는 게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선적일이에요. 그러면 10월 25일 날 우리가 인도했어요. 즉 선적했어요. 선적일. 근데 얘는 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 달러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1달러가 공급가액인가요?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건 원화로 기록해야 되겠어요? 달러로 기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원화로 기록해야 되죠. 그러면 1달러당 얼마인지를 알려주면 지금 선적일 날짜인 10월 25일 날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1달러였을 경우 1100원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공급가액을 안 물어보고 10월 25일 선적일에 과세표준은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나 공급가액이나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벌써 선적일 날 우리가 달러를 결제 받았을 경우 달러를 받은 게 아니라 선적을 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돈 아직 못 받았다 할지라도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11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선적일 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날 그 환율로 계산할 게 아니라 돈을 갖다 먼저 미리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처럼 10월 1일 날 지금 저기 돈을 갖다가 1달러를 먼저 받았어요. 여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달러라고만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달러라고 하고요. 이때 10월 25일 날의 선적일에 공급가의 과세표준은 1100원인데 이 전에 돈을 먼저 받았다면 이 돈을 달러를 받아서 이 날짜의 환율이 있겠죠. 이 날짜의 환율 환가 한 금액이 공급가액이자 과세표준이에요. 지금 그거 설명한 게 바로 요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일 날 입금이 됐다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10월 1일 날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1000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선적일 날 받은 것이라면 선적일 때라면 1100원인 것이고 과세표준이 금액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이렇게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전에
돈을 먼저 받았다면 그 환가한 금액 1,000원이 바로 뭐다? 공급가액이자 매출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적 시기, 선적일 이후에 돈을 받았는데 그때도 환율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번 해서 설명을 다시 해봐 드릴게요. 정리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의 기본 생각은 뭘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어떤 날짜가 기준이다? 선적일이 기준이다. 이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근데 먼저 받았을 때는 환가한 금액, 이 날짜의 환율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 과세표준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 세 번째 거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자, 한 달 뒤인 11월 25일 날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환율은 얼마였었냐면 1,2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수출할 때 선적일 날 환율은 얼마였어요? 1,100원이었죠. 그럼 요거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은 상태니까 외상매출 금액이겠죠. 그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1,200원 들어왔어. 얼마 차이 나요? 100원 차이 나죠. 그럼 100원은 차이는 뭐라고 써야 돼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써야 될까? 외환 차익이라고 써야 될까? 연말에는 긴 거, 아닌 건 짧은 거 말을 해주면 바로 요때 돈을 받았을 때 들어오는 환율에 의한 차이는 외환 차익이라든지 외환 차손이고요. 선적일 전에 입금되면 얘가 과세표준 공급가액 매출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되더라.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선적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왔을 때 요 용어가 교재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보편적으로 이는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가액에 대한 내용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려 보았고요. 이번엔 거래 형태별 공급가액이라 했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공급 시기 때 나왔던 용어들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외상 판매를 하거나 할부 판매를 했을 때에는 그 판매된 총 금액 있죠. 총 가액이 공급가액이에요.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을 때 제가 여기 안마의자 300만원 얘기했었죠.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는 3년 동안 36개월 동안 3,600만원짜리 판매한다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이 3,600만원이겠어요. 36개월로 할부하는 거니까 100만원이겠어요. 이 차이를 설명해 드렸단 말이죠. 오케이?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 100만원이에요. 그거 어디 적혀 있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 계약서에 있는 거죠. 그게 공급가액이에요. 과세 표준이고. 다르죠? 만약에 여기 할부 판매일 때는 얼마가 과세 표준이에요? 300만원 전체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지만 장기 할부 판매일 경우는 계약서에 있는 금액 36개월 동안 100만원씩 나누어서 할부하기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0만원만 그 공급가액 얼마냐고 물어보면 계약서에 있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 이건 6개월 이상 1년 이내 그 계약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라 했었죠.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은요. 건물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씩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그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돼요. 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분 그 데이터 사용료 같은 경우 계약 데이터 했죠. 그것도 계약서에 써 있는 그 금액대로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용어였었어요. 앞에서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요거는 과세표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금액만으로 바뀐 거니까 날짜가 금액으로 바뀐 내용이어서 이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파트에 보시게 되면 이 여기 과세표준 공급가액에서 중요한 항목은 바로 이에요.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에 얘네들을 포함을 시켜야 될까? 얘를 포함시키면 안 될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무 2급에서 물어볼 또 문제 형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가세법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회계 1급에서 중요한 항목 부가세법에서 꼭 외워둬야 될 것들이라 그랬었죠. 여기 불공사항을 갖다가 6가지 꼭 외워주세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불공사항은 매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드렸던 간주공급 있죠. 간주공급 4가지, 그 다음에 자가공급에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거든요. 그거 잘 구분해서 꼭 반드시 외워놓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과세표준이에요. 왜 과세표준이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를 배우고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매출세 부과 기준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공급가액이잖아요. 그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원이 됐던 실기가 됐던 여러분들의 그 지금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중요한 3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요 3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앞에서 벌써 또 한번 복습을 해봐 드렸고요. 불공사항은 다음 시간 매입할 때 배우실 거고, 아까 정원 씨가 질문했던 금지금 있잖아요. 금지금도 여기 불공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매입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세 표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회계 1급 때 설명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반복해서 할 거니까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 이자 상당액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거 이자 상당액은 지금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돈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자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해당되는 이자가 부대 비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대 비용은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는 항목이냐면 이런 할부 판매에서 많이 나와요. 할부 판매. 자, 여러분들한테 할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물건 판매할 때 똑같은 금액을 만약에 6개월 할부 판매, 3개월, 6개월 할부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볼게요. 금액을 지금 6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6개월을 좀 할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달에는 100만 원 들어오겠죠. 그럼 나머지 5개월 동안에 500만 원이 지금 묶여있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할부 판매를 하는 이 사업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이자를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판매를 한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할부 판매할 때는. 그런데 특이하게 여러분이 그 홈쇼핑 같은 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무이자 할부 판매라는 말 나오는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발생하는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포함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로 돈을 갖다가 지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자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이자가 발생하는 거 공급가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운송보험료라든지 산재보험료, 운송비, 이거는 다 부대비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비용? 부대비용. 우리 재무회계에서 원재료 또는 상품 사갖고 올 때 부대비용 발생하면 그 안에 다 포함시키라 했었죠.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에 얘네들 다 포함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일리지. 마일리지 같은 건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이거 사면 마일리지 제공해 드립니다. 그 마일리지도 결국은 아까 이자 상대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그 구입하는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마일리지 또한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여기 공급가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내용들은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 부대비용을 갖다가 발생했을 때 공급가액에 이런 것들은 포함시켜야겠구나 라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번에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대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구매자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10만원짜리 샀는데 매출 애누리 반품한 거라든지 할인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들은 그 금액에서 빼줘야 되죠. 그죠? 공급가액에서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할인, 애누리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얘네들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재무회계에서도 배웠던 것이고, 또 그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도달 전에 파손되고 훼손된데 여러분들 돈 달라 하면 여러분이 네 그러고 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금액이고, 여러분이 문제라 하면 좀 머리 극적거리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 요거예요. 자, 일단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는 걸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근데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을 받았는데 직접 우리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제품 판매와 관계가 없는 그런 보조금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지만, 만약에 직접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연체이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체이자와 이자 상당액을 자꾸만 혼동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이하고 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연체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갖고 왔는데 그 지불해야 될 그 기간,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인 것이지, 공급가액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만 연체이자에 관련된 거는 공급가액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업무 그걸 제대로 제때 지급하지 못했거나 또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그 항목이다. 공급가액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용기대금이라든지 포장비용, 요거는 지난번에 뭘로 설명해 드렸었냐면, 우리 그 스타벅스에 가서, 스벅에 가서 그 머그컵 있죠. 거기로 먹고서는 그 용기값 다시 돌려받는 거. 그게 여기 용기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 물어봤던 거 그거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다시 할까요? 자, 여러분이 스벅 가서요. 스타벅스 가서 여러분이 뭘 주문했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지금 이 한 잔에 5,000원이래요. 그런데 지금 등등한 이유로 매장에서 여기 마시고 갈 경우에는 거기에 머그컵 있죠. 머그컵을 이용해야지 된대요. 거기 일회용품을 사용 못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 머그컵을 갖다가 여기 아메리카노를 여기다 담아서 주게 되면 이 머그컵에 대한 보증금으로, 뭘로요? 보증금으로 1,000원을 내야 된대요. 그럼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실 때는 일단 얼마를 내야지 돼요? 6,000원을 내야 되죠. 그럴 때 여기 그 대신 이 머그컵을 반납하면 1,000원은 보증금 다시 돌려준대요. 뭐 이런 경우 있었지 않았었어요? 살려보면 아마 경험을 해보셨었을 텐데, 그럴 때 공급가액은 6,000원이 공급가액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기 5,000원이 공급가액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거 공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600원이 맞아요? 500원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기 대금은 우리 공급가액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가격 5,000원에 500원이 부가세, 이렇게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합친 금액 600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포장 비용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었어요. 포장할 때 지난번에 그 제가 E3 그 핏박스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핏박스도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까? 이번에는 제가 즐겨하는 참이슬로 해볼게요. 참이슬은요, 한 박스로 기준했을 때 얘가 플라스틱 박스라고, 플라스틱 박스를 얘기하는데,
플라스틱 박스를 해서 우리 실무 업무에서는 얘들을 갖다가 P박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P박스 하나의 가격이 10,000원이래요. 한 박스에. 근데 이 한 박스에 이슬이가 몇 병이 들어가느냐 하면 20병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 하나당 2,000원이에요. 그러면 참이슬 20병이 들어가 있는 박스에 한 병당 2,000원이면 지금 얘는 40,000원이죠. 그럼 공급가액이 40,000원이 돼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P박스 가격까지 포함해서 50,000원이라고 해야지 맞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용기 포장 비용은 여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요것만 공급가액으로 해야 돼요. 40,000원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봉사료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펜션 놀러 가는 걸로 예를 들었었죠. 펜션 1박 요금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펜션에 놀러 가는데 놀러 가서 여러분들은 더 그릴로 빌려야 되겠죠? 고기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 뭐라 그러지?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그릴에다가 고기 구워 먹어야죠. 구워 먹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대여를 선택하면은 30,000원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 30,000원은 우리가 펜션에 1박 할 때 거기에 계시는 어느 분이 미리 다 준비해주는 별도의 금액이죠. 그럼 펜션을 이용할 때 금액은 10만원이 공급가의 과세표준이 돼야 되겠어요? 3만원까지 포함해서 13만원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가세는 뭐에 대해서만 받아야 돼요? 10만원에 대해서만 받아야 되겠죠. 여기 그 별도로 봉사료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듣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임차인 수도요금. 임차인 수도요금인 경우에는 지금 이 빌딩이 이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이 3층짜리인데 이러냐? 건물이 3층짜리인데 각 층에 지금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업자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는 여기 수도 계량기가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이 30,000원 나왔는데 계약할 때 n분의 1씩 내기로 계약했다면 10,000원씩 걷어야 되겠죠. 그럼 그 10,000원 걷는 거는 그 10,000원에 대해서 10% 부가세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이건 별도로 쓴 거에 대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공급가액에 이런 거 포함시키면 안 돼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던 거라서 그게 어렵지는 않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과세표준에 관련된 것들 공급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거 구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과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 반영해서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회계 1급에서도 문제 하나 보셨었죠. 판매장려금, 대송금, 하자보증금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과세표준에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손대지 말라 그랬죠. 이거 유령 취급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시험 문제에서는 공급가액 과세표준을 결정하라고 하고 그 문제 예 중에서 여기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거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항목에 금액을 주고 이런 것들을 세 개 중에 하나를 띄워놔요. 판매장려금, 대송금,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 과세표준 결정할 때 손 대라 마라. 얘는 없는 거 취급해야 되고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 그랬었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판매장려금, 대송금, 하자보증금 요 세 가지는 과세표준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해하고요. 여기 국고보조금 있죠. 직접 관련이 있는 없는 해갖고 구분하게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급가의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되는데 재화가 수입될 때는 재화가 수입되면
거기에 관련된 관세라든지 개별세, 개별소비세 주세 할 거 없이 얘는 다 부대비용이 되죠. 그죠? 부대비용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가액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재와 수입에 대한 건 별반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무 2급에 나온 용어예요. 이거 지금은 용어로만 설명해 드리고요. 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실기할 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뭐 그때 가면 또 까먹을 수도 있긴 할 텐데 지금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그거 몰라도 돼요. 우선 여기 상각률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 지금 쓰는 상각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저기 유형자산에 대해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삼각했던 거 있죠. 여기 부가세법에서도 이 삼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그 개정 과목별로 삼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법에서는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놨어요. 어떻게? 건물일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이 두 가지만이에요. 상각률을 얘는 5% 하래요. 오케이? 되게 간단하네요. 예, 간단해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구축물 이외에 기타, 감가, 상가, 자산에 대해서는 25%씩 하래요. 근데 여기 5%다, 25%다 이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은 한 기수마다 이렇게 적용하래요. 상각률을 1기. 자, 그러면 잠깐 적어보세요.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을 부가세법에서 그 감가상각 하라고 그러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씩 하라 그랬죠. 그 가격이 5%씩 떨어지는 거예요. 매년. 이랬어요? 그럼 기수가 몇 기가 걸리겠어요? 5%씩 100%를 다 상각하려면 기수는 몇 기가 필요할까요? 기수. 지금 건물이 100%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다. 자, 100원을 한 기마다 5원씩 삼각하래요. 그러면 몇 번 삼각해야 돼요? 20번 삼각해야 되죠. 그럼 기수로는 20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가세법에서 건물, 구축물은 삼각할 때 몇 기? 20기 동안에.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기수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1기, 2기 있으니까. 이거 저기 재무회계 1기 아니에요. 재무회계에서는 1기가 1년이지만 부가세법에서는 우리 부가세 1기, 2기 이렇게 나눴잖아요. 1년에 부가세는 몇 기가 있어요? 2기가 있어요. 그러면 20기가 필요하다면 부가세법에서 건물, 구축물은 몇 년 동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건물하고 구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들은 몇 %씩 생각하래요? 25%씩 하라 그랬죠. 그럼 몇 기가 필요해요? 4기가 필요하죠. 그럼 몇 년이에요? 2년. 그래서 여기 부가세법에서는요.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자산들을 생각하는 거 그 비율을 기억해 놓고 계시라 이런 얘기죠.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하는 거에 비하면 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부가세법에서의 상각률 얘기하잖아요. 상각률 얘기하면 건물 구축물은 몇 %? 5%. 몇 기 동안? 20기 동안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10년 동안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타의 감가상각은 25%씩 4기 동안. 부가세가 매년 저렇게 깎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신고할 때마다 그런 감가상각 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실기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이란 용어가 있어요. 경과된 과세기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다 쓰면 되겠다. 자, 보세요. 우리가 2019년 1월 15일 날
건물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결산을 언제 하게 되느냐면 2023년 12월 31일 날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건물을 언제 샀다고요? 2019년 1월 15일 날 샀다 그랬죠? 2019년 1월 15일부터 우리가 지금 부가세 이익이 확정 신고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여기 경과된 과세 기간이라 그랬죠? 과세 기간이 몇 개가 경과됐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거 단위를 모르면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경과된 과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개월 단위 1기, 2기 나눴잖아요. 1기, 2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취득한 해는 무조건 한 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15일 날 여기 샀으니까 2019년 1기는 하나가 발생했겠죠. 그 다음에 2기도 하나 발생했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기, 2기 있죠. 2021년도에 1기, 2기 있죠. 2023년도에 1기 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그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과된 과세 기간은 총 몇 개가 경과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매입에서 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나마 알아들을 수가 있게 돼요. 상각률하고 경과된 과세 기간을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2020년 12월 1일 날 우리가 건물을 갖다 취득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2023년 12월 31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경과된 과세 기간은 몇 개인가요? 6개? 브라보! 맞췄어요. 근데 이 용어들 있잖아요. 구분 못해요. 이게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의 용어들인데, 여러분이 그 실기 나중에 배우실 때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는 걸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그런 거 잘 안 다루고 또 용어들도 좀 골치 아프게 나오니까 되게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지금 바탕이 이 용어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드렸고 다음 파트에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회계 1급 때 보셨던 이 과세표준 공급가액 즉 매출 파트예요. 매출 파트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세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 매출세 빨간 걸로 나와 있죠. 매입에는 과세표준 이런 용어 써요 안 써요? 거기서는 안 써요. 그래서 그때 배우실 때에도 여러분이 그 과세표준 공급가액에다가는 여기 과세에는 과세와 영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고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정규 영수증 매출 14번으로 했던 건별이죠. 그 다음에 영세율 이렇게 나왔던 거 보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무이급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대손세 가감이라는 거예요. 대손세 가감은 여기 표시가 될 것인데 대손세 가감은 지금 대손세 공제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바로 요 내용이 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10,000원짜리를 거래처에다가 팔았어요. 그럼 여기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얼마가 됩니까? 예, 10,000원이 되겠죠.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1,000원이에요. 그리고 얘 돈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11,000원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지금 이 거래처에서 받아야 될 그 11,000원을 거래처가 지금 파산을 해서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못 받게 됐으니까 전체 금액을 다 이렇게 빼서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손충당금 10원도 없어. 그러면 나머지 금액 못 받게 된 건 다
지금 대손 처리해야 되겠죠. 대손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뭘로 대손 처리하셔야 돼요? 대손상각비. 그런데 외상매출금 11,000원을 전체를 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만 우리 것만 대손 처리하고 이 부가세 예수금은 어차피 얘는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국가한테 줘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지금 우리 것도 띄어먹어서 못 받게 생겼는데 내가 세금까지 대신 낼 수는 없잖아. 부가세 예수금 1,000원 공제해줘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우리는 앞으로 부를 거냐면 대손세액 공제라는 용어로 사용할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는요, 예정신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언제만 한다? 확정신고 때만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도 여기 대손세액을 계산할 때는 대손금에다가 몇 분의 몇 하라 그랬어요? 110분의 10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대손금은 여기서 지금 외상매출금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상품 매출액에다가 부가세, 매출세액 더한 거죠. 그게 외상매출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든지 공급대가라든지 대손금 요 세 가지는 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대손금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얼마를 쓰느냐 하면 그 우리 매출한 금액 있죠. 10,000원만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대손세액을 계산하라고 했더니만 여기 110분의 10으로 안 하고 100분의 10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100분의 10이 아니에요. 110분의 10이라고 그랬었죠. 얘를 소수점으로 바꾸게 되면 1.1이잖아요. 100분의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10분의 10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110분의 10은 소수점으로 고치게 되면 뭐가 돼요? 나누기 1.1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급대가에다가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 세액 나눠줍니다. 이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했던 것처럼 이 대손금에서 대손세액만 계산하려고 하면 100분의 10이 아니라 110분의 10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거 대손의 요건. 지금 여기에 대손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1,0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요게 지금 매출세액은 여기 쭉 나와 있을 텐데, 매출세액 집계된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번 그 확정 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 중에서 대손세액 가감, 지금 우리가 환급 신청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란 얘기죠. 자, 그렇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대손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 재무회계 우리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자가 파산해서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대손세액을 공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채무자의 강제 집행이라든지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이 폐지됐거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됐어도 이런 거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못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채무자의 사망이나 실종, 행방불명, 강제집행, 형의집행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근데 얘를 많이 낸다고 얘기해 드린 거죠. 상법이라든지 수표법 또는 어음법 또는 민법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대손세액을 공제해 주세요 라고 이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경우도 여기 부도가 발생하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6개월 지난 후에 여기 대손세액 그래도 회수를 못했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거로 써놓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죠. 되셨죠? 자, 매입까지는 끝났고요. 저기 나중에 할 거고,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린 내용이 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한 전반적인 요지사항들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재에서 잠깐만 확인해 보고 이 파트도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과세표준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출 공급가액. 자, 그다음에 과세표준의 용어가 부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란 말 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공급가액을 뜻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급가액, 공급대가 용어 구분하실 줄 알죠.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세액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 여기 공급대가라고 부른다. 뭐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일반적인 경우 여기 받은 금전으로 받았을 때는 받은 대가, 금전 이외에는 시가, 등등 시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기 외화를 받았을 뭐 공급 시기 전에 받았을 때는 환가한 금액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래 형태별로 공급가액도 아까 설명해 드렸죠. 외상이나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총 가액으로 해라. 300만원.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들 있죠. 그 금액으로 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다 별표 해 놓으세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도로 외우더라 그랬죠. 공급가액 과세표준이 결정되게 되면 과세표준에서 손대지 않는 것 세 가지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인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은 다 부대비용으로 보아서 공급가액에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재화를 갖다가 간주 공급할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돼요? 과세표준 여기 취득금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상각률에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이렇게 해서 재화의 간주 공급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아까 용어 설명해 드린 거 상각률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건물과 구축물의 상각률은 몇 퍼센트? 5%. 기타는 25%. 경과된 과세기간은 6개월. 1기, 2기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한 기수는 무조건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는 그 기수는 무조건 뺀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중에 한번 연습을 실제로 해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있으면 총 공급가액분의 그 과세 공급가액. 우리 그 회계 원가회계에서 배웠던 비례식 있죠. 비례식이에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토지와 건물을 이것도 비례법인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는 경우 이것도 별다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 이것도 마찬가지. 왜 지금 이게 넘어가느냐 하면 차후에 그거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할 거거든요. 그때 좀 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지금은 되게 복잡하기만 하고 어렵기만 해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할 필요 다 없어요. 하지 마세요. 과세, 면세, 겸용주택 부동산에서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것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부가가치세 신고세 모습이에요. 이 모양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제 세무 2급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의 첫 번째 11번, 12번, 13번 어디에 입력하면 뭐가 어디 들어간다는 걸 정확히 구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기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대손세액 여기 관련된 거는 언제만 신고 가능하다? 확정 신고 때만 신고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매출세액 계산, 예정신고, 누락본,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00분의 10이 아니라 110분의 10. 대손세액. 대손금액은 공급대가 의미라 그랬어요. 공급대가, 즉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하세요. 대손의 요건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그다음에 요것도 잘 물어보더라. 30만원 이하의 채권가액은 이렇게 된다. 대손 확정기간 공급일로부터 며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고 나서 이 대손을 갖다가 처리해서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손세액 처리 방법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이자 한번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체크해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뭘 물어보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문제 형태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무이급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의제 매입세액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얘가 제일 포인트인데 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예요.